8월 22일 지금은 오전 4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저녁 7시 한 30분부터 여기 제 자리에 꼼짝없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책을 봤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은 제가 금요일 밤부터 금, 토, 일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형틀이에요, 형틀. 여기 앉아가지고는 아주 좁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주 좁은 서재,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호텔인데요. 그 서재에 비해서는 여기가 한 2.5배는 넓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방이 크진 않는데 그때에 비하면 호텔이라서 저는 대만족합니다. 나중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응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도 대만족입니다. 이게 어딥니까? 근데 저 형틀에 앉아가지고 억지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억지로 엉덩이 붙여가지고 이건 지금 꼭 봐야 돼 뭐 이런 게 있으면 볼 때도 있는데 오늘같이 이럴 때는 정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6, 7시간 정도는 소변 보는 것 빼고는 계속 앉아 있습니다. 대변도 보려면 보죠. 근데 특징이 이렇게 몰입하고 난 뒤에는 무슨 내용을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에 집 이제 딱 끝낼 때 되면은 요즘은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는 뭐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또 그것과 관련된 것들도 좀 보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책을 볼 때면 지난번에 휴가 갔다 와서 신문이 쌓여 있는 거 보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어릴 때 엄마 말 안 듣고 공부해라고 할 때 공부 안 했던 그 죄과를 지금 받는가 싶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제 기억 속에서 계속 저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가 없는 살림에 그래도 촌에 살아도 공부는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이템풀이라고 하는 거 지금으로 치면 빨간 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왔나 그랬습니다. 학습지예요.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단원 정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얇게 오는 건데 처음에는 좀 재밌게 풀다가 나중에는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점점 사 놓게 되고 엄마는 또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난리가 나니까 뒷마당에 꿀뚝 옆에 안 보이는 구석탱이에 이제 그걸 사 놓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제 키 높이만큼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치아뿌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엄마가 저를 쳐다보던 그 실망의 눈빛 그게 참 저는 안 잊혀져요. 엄마가 옛날에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 한 번씩 이제 푸닥거리 한 번씩 하죠. 하면은 엄마가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이제 눈물을 떨고 오시면은 제가 어릴 때 요만할 때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달래드리고 그러면은 엄마가 내가 도시로 시집 갔으면은 날개를 훨훨 알고 다닐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뭐 아버지도 훌륭하시지만 엄마는 특히나 엄마 아버지 다 국조리시거든요. 근데 엄마는 특히나 달리기도 잘하고 그때 핸드볼이 되게 유행했다 그래요. 핸드볼 팀 주장도 하고 그때 엄마가 다니던 국민학교 전교생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이후에이지만 그때 당시 이제 거기 탄광도 있었고 상구석에 탄광도 있었고 아무튼 거기 사람이 많이 살았고 학생이 많았다 그래요. 그 옛날 제가 거짓말인가 싶어가지고 옛날 사진을 보니까 전교생 아침 조회 하는데 보니까 진짜 학생들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회장도 하고 엄마가 예, 남자애도 코피도 좀 터트리고 다니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도시로 시집 갔으면 날개를 달았을 가능성은 꽤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전혀 신빙성 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아무튼 그 죄과를 지금 갚아가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지금도 책을 뭐 거의 억지로 볼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전에 한 8년 9년 전에 제가 독서 삶을 생활을 해보자라고 빠져들 때는 정말 괴롭게 엉덩이 붙이기 연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월하게 좀 보게 되네요. 저희 집안의 사촌부터 해서 가까운 친척 5명이 현직의 교사로 있으니까 제 머리도 그렇게 돌대가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이렇게 살아왔고 뭐 후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딱 둘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대에 다른 방향으로 살게 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실험은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더라면 정교조 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끔찍한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콩잎파리 물김치 담가놨다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빡빡장도 끌려놨다. 우리 흔히들 강된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빡빡된장이라고 합니다. 빡빡장. 뭐 물을 조금 짜박짜박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삼장에 가깝게 빡빡하게 끓일 수도 있는 그 빡빡장. 그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합니다. 그거 밥도둑이에요. 거기다가 풋고추, 땡초 하나 썰어 넣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이제 콧잔등에 땀이 쫙 나면서 입이 개운하죠. 한 그릇 먹고 나면. 오늘 3그릇 먹었습니다. 그거 먹으면은 콩잎이 그거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배가 금방 꺼져버리거든요. 그거하고 영양을 좀 보조를 맞추려면 족발이라든지 보쌈 고기를 곁들여서 먹으면 또 금상첨화죠. 뭐 노는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어제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런 날에는 이제 막걸리 한 잔 곁들여서 먹으면 막 끝장이죠. 그렇게 먹고 왔는데 벌써 지금 또 배가 고픕니다. 고픈데 실은 이제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왔고 일요일 날은 개는 날씨인데 새벽 일찍 출발해 가지고 포항 양포 바닷가까지 자전거 라이딩 갈 계획이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제가 봤던 책은 예전에 봤던 거 다시 꺼내보는, 요즘은 계속 책을 옛날 걸 다시 꺼내봅니다. 꺼내보면 예, 다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김학철 평전이라고 하는 최후의 분대장이라고 하는 김학철 평전. 예,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예전에 저는 이런 책을 보면 무조건 일단 빨갱이 이렇게만 구분 짓고 빨갱이 아닌 사람 두 가지로만 그때 당시를 감각하고 그랬는데 점점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 시대를 그렇게 도토리 묵 자르듯이 싹둑 잘라가지고, 원래 그게 좌익들의 역사관이죠. 딱 2개로 나눠가지고 말이죠. 착한 것과 나쁜 것. 우리 우익 진영, 자유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역사를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홍범도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오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시체놀이 하는 그 문재인 씨를 우리가 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는데 뭐 공산주의자 중에 나쁜 공산주의자가 있고 그래도 괜찮은 공산주의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나마 그 시대를 치열하게 정말 살아오면서 나름의 어떤 소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은 항일 운동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좌익 아주 극좌익 운동가가 있고 이론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고 그 좌익 운동가 남성에게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여성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 인물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그 남자는 먼저 죽거든요. 죽는데 차라리 죽고 난 뒤에 그 여성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을, 잔혹한 본질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그러면서 차라리 순수하게 정말 뜨거운 운동가로서 살다가 먼저 죽어버린 자기 남편이 차라리 행복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살다 보니까 자기는 그토록 믿던 공산주의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여정이 무너지는 것을 괴롭게 느끼게 되었다. 이런 뭐 단락도 있거든요. 대목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신조를 그나마 지켰던 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홍범도 같은 그야말로 레닌으로부터 총까지 권총까지 하사받은 일말에 정말 대한민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독립유공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까지 내리고 그렇게 하고 비석에는 또 간첩 신용복 글씨체 새겨놓고 미치겠습니다. 진짜 문재인 씨 진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 이분은 이제 반골 기질이 강해서 제가 매력 있게 끌리는 사람이고 뭐 일본 천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김일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만들어진 신화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행동가이면서도 날카로운 문체를 지닌 그런 분이었고요. 다리가 하나 잘려 있습니다. 예. 외발 멋진 분이에요.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었던 거 다시 보게 되고 무언가 이제 탐색하면서 어떤 시대를 평가를 하고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정말 삭독 잘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좌익들처럼 선악 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책 이것도 정말 예전에는 앞부분은 걸레가 되도록 봤던 책인데 어제 시원해가지고 밤에 테라스에서 책 좀 봤었거든요.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나빠지는데 그래도 막 보다가 막 이거 놓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한 절반 정도는 물에 빼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 속상한데 이 책 내용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총서라고 하는 그 시리즈입니다. 이거 사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 브론즈상을 그 사은품으로 끼워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이었나? 제가 최근에 100년 동안에 전화를 하니까 이게 사장님이 여성인데 이름이 저하고 똑같아요. 광수. 앞에 성이 뭐였더라? 하여튼 광수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도 되게 반가워하시던데 지금은 공짜로 끼워주진 않고 비용 조금만 치르면 이승만 브론즈상을 끼워가지고 아직 재고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한번 보시고 대한민국 총서 이 책들이 내용이 상당히 충실합니다. 얇고 권권이 얇고 내용 활자가 크고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책이니까 관심 갖고 보시고 특히 김용삼 기자의 이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여순 반란까지 연결하는 폭동 3종 시리즈는 단순한 그 사건 정황들만 보는 게 아니라 좌익들의 계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도 이렇게 통찰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주저리 영상을 틀어놓고 떠들어 봤습니다. 제
유튜브는 누군가가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개가 돼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영상 제 인생의 실록으로 계속 남기고 있는 거라서 새벽에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이런 수다를 넣어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은 언론 보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삼을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걱정된다, 이런 댓글도 남기시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얼마 전에 나라가 정상화 되면은 철부지들도 덩달아 같이 살게 된다 라고 하는 영상을 남기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마찬가지죠. 탈원전을 우리가 반대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살리는데, 원자력 노조들이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촛불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원자력 노조 지부장 한 사람은 지부장실에 간첩 신용복으로 하사받은 액자를 걸어놓고 하기도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자리를, 우리가 탈원전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해서 원전이 존속이 되면은 그런 자들도 먹고 살게 되는 것처럼, 정교조교사 비롯해서 철부지들까지도 살게 되는 거죠. 참 웃긴 거는, 이 좌익들이 옛날에 돌멩이 던지고 인민민주화 운동할 때는 도망갈 때는 교회로 도망가 놓고 교회 탄압하고, 자기들이 정권 탈취할 때는 그렇게도 요긴하게 써먹었던 저질 언론들이면서 이제는 또 언론들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고, 스탈린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 쳐내기 위해서 딴 거는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쳐내고 또 하나 쳐내고 또 하나 쳐내면서 마지막에 다 쳐내버리는 거죠. 마지막에 다 쳐냅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죠. 특히나 이 땅에서는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은 살이 떨릴 만큼 혐오하는 자들입니다. 원래 민족이라고 하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국가 체제 자체를 또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제 스탈린이 이 땅에 공산 위성 기지국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개벽다구 하나 탁 던져주면은 가장 효과가 있고,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민족끼리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딱 던져주면은 그 두 가지만 하면은 저것끼리 싸우면서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딱 자기들이 손쉽게 정리할 수밖에 하게 되는 세력만 남기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뭣도 모르고 한국인들 일부는 반일 선동하면 정신병적으로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죠. 하는데 글쎄요,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소화불량도 오고 우울증도 온다고 하시던데, 저 또한 2016년 넘어오고 17년 그 사이에는 정말 걱정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멍청했던 생각이 나면서 때로는 밤에 곰곰이 책 읽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뭐 속상해서 막 달리기를 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좋겠노, 뭐가 달라지겠노, 이럴수록 더욱 독하게 생활 리듬 잡고 또 일하는 틈틈이, 열심히 일하는 틈틈이 훈련을 쌓자, 이런 생각으로 전환을 했었더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물론이고 특히나 우익 진영, 자유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진영에는 트레이닝 되는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닝 되는 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절차가 없으면 공부를 자발적으로 잘 안 하듯이,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산다고, 먹고 사는 것도 참 소중한 가치죠. 그런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아랫부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걸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시험이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트레이닝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은 혹독하고 거칠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 같은 국가 재건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시간, 트레이닝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혹자는 문화예술계부터 기업들도 정권 딸랑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장 현상들을 보면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전쟁 3년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 그것도 미국에 의해서 해방된 건데, 어쨌든 그 해방에서부터 3년 동안의 건국 과정 없이 무슨 법무사 가가지고 계약서 쓰듯이 나라가 뚝딱 만들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정말 처절한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국내에서 3년 동안.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심지어 미국 국무부에 대해서도. 지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게 건국전쟁 전반전이고요. 건국되고 난 뒤에 또 3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거는 2차 대전 후반전이기도 해요. 연장전이기도 합니다. 그 3년 동안의 건국전쟁 후반전을 또 치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이 나쁜 시절일까요? 조건이? 물론 전선이 불명확합니다. 피야 간의 구별이 역시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다양한 방면에서 게릴라전의 형태를 보이고 총칼 없는 전쟁인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건국전쟁 앞에 3년 뒤에 3년 보다 더 힘드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사치인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1초 1초 정말 뽀드득 소리 나도록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기 안전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각오를 세우고 실천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정말 값진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값진 시간. 여러분들 깨농사 지어 보셨어요? 참깨, 들깨 이렇게. 제가 깨 이야기 나와가지고 잠깐 소스를 드리자면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 쌈밥이나 이렇게 쌈 사 먹을 때 먹는 깻잎, 들깨잎이겠습니까? 참깨잎이겠습니까? 들깨잎입니다, 그거. 예, 쉽게 잊혀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내가 밥을 들깨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밥 사 먹는 건 들깨잎입니다. 어쨌든 깨농사를 우리 엄마도 자꾸 하거든요. 깨농사 그거 정말 노동 효용성 채산성 안 나오는 농사입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땅 한 떼기라도 놀리는 꼴을 못 보는 분이니까 뭔가 자꾸 심어버리죠. 예, 수확할 때는 이모부 다 달라들어가지고 예, 성인 4명이 온종일 예, 먼지 덮었으면서 털어 제끼고 해야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몇 병 안 나오거든요. 몇 병 안 나와요. 이만큼 수확해도 몇 병 딱 나오는데 맛은 있죠. 맛은 있는데 그 한 방울 소중한 기름처럼 지금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거쳐내고 있습니다. 거칠고 어두운 터널입니다. 이거 우리 잘 보내야 되고, 그래서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요, 지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도 그렇지만은 과거 베트남 마찬가지, 필리핀 마찬가지, 베네수엘라 마찬가지, 아르헨티나 마찬가지, 물적인 토대가 부족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고름이 나면서 눌러붙으면서 내부로부터 붕괴합니다. 국가는 언제나 내부로부터 붕괴합니다. 내부로부터. 변화 역시 내부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하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변화가 강제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제시대죠. 식민지. 변화가 강제되었던 것이죠. 혁명입니다. 일제시대도 우리가 자꾸 일제시대라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봉건제를 타파하려고 했던 것처럼 일제시대 역시도 혁명이었습니다. 그 질긴 봉건제를 단숨에 끊어내버렸던, 그러니까 식민지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어오다가 박정희 대통령 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던 조선 DNA 잔재를 끊어내기 위해서 혁명이 필요한 거죠. 그것만큼 식민지를 하는 거죠. 그게 선각자들의 그야말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과업인 겁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지면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우리가 정신을 놓치지 않고 그 정신 한 가닥을 부여잡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집안은 물론이고 사업체도 물론이고 국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시르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그걸 우리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국가 반역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거. 그래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거 누구 좋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내시고 희망이라는 걸 놔버리면은 인간은 바로 생명 의지력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놓지 말고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밤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영상을 한번 넣어봅니다. 지금은 4시 25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